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연애, 그리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34세 여자입니다. 고등학생 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언제나 따뜻한 가정이 절실했던 저는 2년 전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지금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 전 남친이라고 해야 하지만 편의상 남친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어렸지만 성격이 밝고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침성이 좋고 밝은 에너지가 많은 훈남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주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로 느껴졌습니다. 남친도 다른 직원들 몰래 저를 더 챙기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제 것만 따로 주문해서 사다 주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과 달리 바닐라 라떼를 좋아했는데 스쳐 지나가듯 말한 그 말을 기억하고 거래처 미팅이 있던 날 제 것만 따로 바닐라 라떼를 주문해서 사오는 섬세함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대리님, 대리님은 바닐라 라떼 맞으시죠? 쌩끗 웃으며 라떼를 건네던 해맑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호감이 생기던 어느 날 우연히 같이 퇴근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남친의 고백으로 우린 사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친도 홀어머니의 형제 하나도 없이 외아들이어서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이런저런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예쁜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어느 한 곳이 부족했던 저를 남친이 완벽하게 채워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엄마가 저를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한다며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도 되었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친을 만나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남친은 회사 가까운 곳에서 원룸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따로 혼자서 살고 계셨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고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너나 나나 가족이 너무 단출하니 얼마나 외롭니 하시며 애야, 나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하렴. 나도 딸도 없고 너를 딸이라고 생각할 테니 나를 엄마라고 부르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다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싫어하시면 어쩌나 속으로 온갖 걱정을 하며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엄마라고 생각하라는 말 한마디에 엄마라는 그 따뜻한 단어 하나에 모든 긴장과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친과 데이트를 할 때 남친의 어머니도 자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같이 먹고 맥주도 한 잔씩 같이 하면서 말이에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 거리를 둬라. 다들 난리도 아니었지만 가족 간의 정이 너무도 그리웠던 저는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낀 만남이 잦아질수록 가끔씩 이게 아닌데 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이탈리안 파스타집을 남친이 어렵게 예약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남친에게 넌 밀가루 음식 안 좋아하지 않니? 아이고 이렇게 큰 접시에 겨우 한 주먹 정도 국수라니 어디 이거 먹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니? 아이고 비싸긴 또 왜 이렇게 비싸? 하시며 식사 시간 내내 궁시렁거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식사 시간이 너무 불편해 어머니 여기 아주 유명한 곳이고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식사권을 줘서 왔어요 라고 둘러대고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그 식당은 오래전부터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인 것을 알고 남친이 깜짝 선물로 예약을 한 것인데 남친이 엄마도 같이 갈까? 라고 하길래 남친의 마음이 너무 예뻐 셋이 같이 가게 된 것이었어요. 모처럼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망친 데이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친이 워낙 착하고 효자이기도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세대 차이지 뭐. 어머님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어머님 세대엔 먹어본 음식이 아니고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제 셋이서 만나는 건 좀 자제해야지. 어쩜 친구들 말이 맞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며 남친에게 자기야, 우리 이제 데이트할 때 되도록 우리 둘이서 보자. 난 자기한테만 집중하고 싶어. 엄마는 특별한 날에 집으로 한 번씩 찾아뵙기로 하고 라고 말했더니 남친도 좋지. 난 자기가 우리 엄마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고맙고 엄마도 자기를 좋아해서 셋이 본 거지. 나도 자기랑 둘이 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데이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하는 날이면 자꾸 어머님과 우연히 마주치는 날이 많은 거예요.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으면 남친 폰으로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묻고 어디라고 대답하면 바로 그 앞이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합석하시고 어머, 이런 우연이 있니? 우리가 정말 인연인가 보다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는 남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매번 우리 데이트 장소 앞에 딱 나타나시지? 하니까 남친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면서 자기랑 엄마랑 정말 통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였지만 우연이겠거니 하고 더 이상 뭐라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정식으로 사귄 지 500일 기념일에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내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남친은 나름 저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느라고 노력한 것 같았어요.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더니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 룸을 빌려 꽃으로 룸을 꾸며놓고 음악과 케이크 그리고 프로포즈 반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날은 멀어서 그런지 시엄마도 짠하고 나타나지 않았고요.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남친도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 순간은 이 핑크빛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지요. 남친과 저는 예쁜 바다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다가 저는 남친에게 핸드폰을 내밀며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커플 앱 깔자. 이걸 깔면 커플끼리 서로 위치도 공유하고 커플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귀여운 여러 기능이 많대. 하며 남친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숨기는 게 있나? 내가 알아선 안 되는 게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가슴이 콩콩 튀었지만 차분하게 남친에게 자기야 왜 그래? 말해봐.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봐. 그러자 남친은 핸드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남친과 남친 핸드폰을 번갈아 보며 빠르게 남친 핸드폰을 탐색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남친의 핸드폰에는 이미 커플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커플앱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동안 남친과 제가 데이트하던 장소에 어머니가 자주 등장한 이유가 순식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커플 앱을 통해 남친과 제가 만날 때마다 어디서 만나고 있는지 그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너무도 충격에 빠진 얼굴을 본 남친은 그때부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셋이서 보다가 자기랑 나랑 둘이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예쁘게 사랑을 키워가는지 보고 싶다며 위치 앱을 같이 깔면 살짝 보고만 가겠다고 하였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딸처럼 예쁘고 그래서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은데 요즘 그런 시간이 줄어서 섭섭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당신을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 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네요. 니네들이 너무 예뻐서
살짝 보고만 갈 거니까 괜히 말해서 오해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번번이 우연을 가정해서 저희 데이트에 끼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분명히 연인 간의 일에 도가 지나친 간섭을 한 건 어머님인데 남친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있자니 저는 저와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은 어머님을 내친 못된 여자친구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랑도 하지 않던 커플앱을 어머님과 쓴 남친도 화가 나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며 데이트할 때마다 찾아오신 어머님께도 화가 난 저는 남친에게 그럼 어머니랑 커플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친이 저보다 많이 어리기도 했고 그동안 싸운 적이 별로 없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제 모습에 놀랐는지 정말 싹싹 빌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커플앱을 삭제하고 저와 다시 커플앱을 깔았습니다. 남친은 엄마가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으니 우리가 이해해드리자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화를 내는 저를 보며 잔뜩 울상이 된 얼굴로 저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남친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동안 찜찜했던 어머님의 행동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좋아하는 척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닐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부부 일에 간섭을 하시고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친과 헤어지기엔 아직 우리는 너무 서로를 사랑했고 또 남친이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은 서로 조율해가며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더욱이 저도 외로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기에 어머니를 한 번쯤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은 500일 기념일이기도 하고 프로포즈를 받은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남친과 저는 그때부터 착실하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저는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회사 체육대회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각 종목마다 푸짐한 상품이 걸려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에 자신 있는 편이었고 또 마침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달리기 종목에 걸려있던 유명 브랜드의 가구 교환권을 노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달리는 와중에도 눈앞에 남친과 제가 쓸 침대가 아른거려 힘을 내서 뛰었고 결과는 당연히 1등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가구 상품권을 제 손에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체육대회가 끝나고 바로 남친에게 전화해서 자기야, 오늘 내가 체육대회에서 뭘 받았게? 하며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 기쁜 목소리에 남친도 덩달아 들뜬 목소리로 뭔데? 한우라도 받았어? 하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나 땡땡 브랜드 가구 교환권 받았어. 대박이지? 우리 이걸로 우리 신혼집 침대 사자. 와, 자기 진짜 능력자네. 어떻게 그런 걸 받아왔어? 저희는 상품권과 침대 얘기를 시작으로 좋은 기분에 취해 신혼집은 어떤 색으로 꾸밀지, 침대는 어떤 색이 어울릴지 등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품권이 파국의 시작점이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커플앱 사건 이후로 어머님과 만남이 조금 소원했기 때문에 어머님 생신날에는 다 같이 밖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제가 백화점 식당가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예약했습니다. 저는 시간도 아낄 겸 저녁을 먹고 땡땡 브랜드 가구점에 들려 침대를 구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남친과 저는 어머님께 가구를 보러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신도 시간이 되고 배도 부르니 소화도 시킬 겸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구 매장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땡땡 브랜드 가구 매장,
침대며 소파, 거실장 등등 화려한 것, 모던한 것, 종류도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저는 계획대로 침대가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싱글 흙 침대를 보시더니 어머, 이거 너무 좋다 하시며 만져보시고 앉아보시고 아들, 너 엄마 친구 준이 엄마 알지?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예비 며느리한테 이 침대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 온도 조절도 되고 돌침대보다는 덜 딱딱하고 이 침대가 그렇게 좋더래 라며 요즘 우리 엄마들 사이에선 이 침대가 유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잠시 멍하게 서 있는데 속 모르는 가구점 매니저는 어머님 흙침대가 목적인 줄 알고 열을 올리며 흙침대를 홍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구점 매니저는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선물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호들갑과 분위기에 떠밀려 그만 가구 교환권은 어머니의 흙침대로 새로 태어나고 말았답니다. 어머님의 어머 얘야 사달라는 건 아닌데 이거 아무리 내 생일이어도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쩌니? 정말 고맙구나. 매일 밤 착하고 예쁜 며느리 좋은 꿈 꿀게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매니저는 한술 더 떠. 좋으시겠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참 효자 효부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눈 뜨고 코 베이는 심정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의 침대는 훨훨 날아갔습니다. 남친은 제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속 모르는 어머님은 기분이 최고였죠. 저는 남친에게 작은 소리로 괜찮아. 우리 침대는 집 먼저 구하고 다른 가구들이랑 구색 맞춰서 한 번에 사자. 어머님도 저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도 자기 나한테 보내고 많이 서운하실 텐데 내가 통 큰 선물 한 셈 치지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남친은 얼굴이 환해지며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나 살면서 자기한테 정말 최선을 다할게. 이러는 겁니다. 이런 남친을 보자 왠지 마음이 짠해지면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남친은 착하고 예의 바르고 늘 밝은 사람이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좀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내가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 경험도 더 많으니 남친을 잘 리드하면 살아야겠다 다짐했죠. 어머님이 좀 얄미울 때도 있지만 가족이라곤 남친, 저, 어머님 이렇게 셋뿐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친과 제가 살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저축도 좀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되는데 문제는 남친이었습니다. 남친은 사회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원룸이 월세였기 때문에 월급으로 월세 내고 생활하고 해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결혼은 돈도 많이 들고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친과 거의 매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 의논의 의논을 거듭했습니다. 대충 집은 제가 가진 전세금과 저축으로 조그만 빌라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외에 집에 들어갈 가구며 가전제품 등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을 전세로 구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저는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싫었고 매번 이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녀서 이사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작더라도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기쁜 얼굴로 어머니가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무리 남친 사람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라지만 제가 모아둔 돈만으로 결혼 준비를 하자니 돈도 많이 부족하고 속도 상하고 그러던 참이었거든요.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그때부터는 제법 일이 순조롭게 풀려갔습니다. 남친과 같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 조금은 낡았지만
방 2개에 제법 넓은 주방과 거실이 있는 빌라를 1억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도 남친과 제가 출퇴근하는데 적당했고요. 집을 구하자 저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6, 7년 정도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를 분양받던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 어쩜 그때쯤이면 식구가 늘 수도 있고. 저는 혼자서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돈으로 신혼집에 가구를 채우고 가전제품을 드리고 예식장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최대한 스몰 웨딩으로 몇 안 되는 가까운 친지, 친한 친구들,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서 혼인 서약하고 사진 찍고 같이 즐기는 것으로 짰습니다. 드디어 결혼 2달 전, 미리 맞춰둔 가구가 잘 맞을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신혼집 치수를 재러 가야 했습니다. 그때 남친은 출장을 가고 없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지요. 사실은 치수 재는 것도 재는 것이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처음 갖게 된 신혼집에 자꾸만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가끔씩 신혼집을 둘러보고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살지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그날도 설레는 가슴을 안고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빠끔히 열려져 있는 작은 방을 보고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방에는 너무도 낯이 익은 오래된 가구들과 아직도 새거티가 역력한 흙침대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친과 함께 어머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상품권 생각에 제 속을 쓰리게 했던 황토색의 흙침대. 그 흙침대가 주변의 낯이 익은 가구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로 방 한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넋놓고 앉아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우리 신혼집에 가구 치수 재러 왔는데 있잖아. 좀 이상해. 왜 작은 방에 어머님 가구며 침대가 있지? 저는 겨우 이렇게 말하고 쿵쿵 뛰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남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만 꼴깍거리며 그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온갖 상상을 뒤로 밀쳐내며 괜찮아, 말해봐. 무슨 사정이 있겠지? 어머니 이사하셔?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여기에다가 잠깐 짐 가져다 놓은 거야? 미리 말을 하지. 나 정말 놀랐잖아. 그런데도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저는 직감으로 뭔가 일이 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출장 마치고 오자마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친을 만나기로 한 다음날 저녁까지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혼자서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며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남친을 만났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은 속마음을 애써 누르고 자기야, 이제 편하게 얘기해봐. 어차피 나도 알게 될 일이었잖아.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에 남친은 용기를 얻은 듯 내용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결혼자금 3천만 원이 어머니의 전세금이었고 그 전세금을 빼서 돈을 해주시고 어머님 살림은 미리 신혼집에 옮겨놓고 어머님은 지금 남친 원룸에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남친은 결혼하면 합가해서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저와 의논하려 했으나 어머님께서는 아들, 뭐하러 미리 말해. 나중에 알게 되면 깜짝 선물 갖고 좋지. 괜히 결혼 준비하는 새아가 머리 아프게 미리 알려줄 필요 없어. 나랑 같이 살면 회사 일로 바쁜 새아가 대신 살림도 내가 해주고 또 손주라도 태어나면 손주도 봐줄 텐데. 그리고 이미 나랑 새아가는 보통의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엄마와 딸 같은 관계로 보기로 했잖아. 새아가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신데 나라도 같이 살면 본인도 회사 일이나 집안일로 힘들 때 나한테 기댈 수 있고 또 나도 친정 엄마 대신해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맛있는 반찬도 해줄 수 있고 얼마나 좋겠니? 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니들 부부랑 같이 살면 외롭지 않고 이런 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그렇지 아들? 이러셨다는 겁니다. 순진한 남친은 여우 같은 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 어머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 어머님 말씀대로 저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말조차 안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본 남친은 제가 이해한 줄 알고 합가의 장점에 대해서 열을 내며 떠들어댔고요. 남친의 입을 통해 들은 어머님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 하신 저 말들이 정말 진심이라면 먼저 저에게 의논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를 위하는 건 그냥 핑계이고 어떻게든 아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여우 같은 속내가 저에게는 보이지만 남친에겐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친정 부모님이 다 계셨어도 이랬을까요? 저의 자격지심인지 돌아가신 부모님부터 생각나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우리 둘만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꿈꿨던 것은 저뿐이었다는 생각에 남친에 대한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때서야 남친은 상황을 깨달은 건지 미안하다. 자기는 내가 비교적 엄마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라 이해할 줄 알았다. 다시 엄마하고 상의하겠다.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착하게만 보였던 남친은 우유부단하고 밝게만 보였던 남친은 철이 없었던 것임을요. 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은 저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남친 어머님께 최선을 다했고 결혼해서도 자주 찾아뵙고 정말 완전한 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 노력의 결과가 이렇다니 그 참담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어머님의 돈을 받지 않고도 조금 더 결혼 비용을 줄여서라도 가능했을 텐데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어떻게 평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친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사실 그동안 어머님이 내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종종 하셨지만 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감내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선을 넘으셨어. 저의 단호한 말에 남친은 절대 못 헤어진다며 매달려왔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도 미리 상의해야 했었다고 붙잡는 남친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정 때문인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둘만의 공간이 되어야 할 신혼집에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한마디의 언질도 없이 들어오려고 한 시점부터 제가 꿈꾼 결혼은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 딸처럼 대하겠다는 그 말에서부터 저는 남친과 끝을 내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 저를 아끼고 예뻐하는 척 하면서 그 속내는 아들을 뺏기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아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어머님의 얄팍한 술수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2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어머님의 여우 같은 간섭과 가족임을 빙자해서 저를 꼼짝 못하게 했던 수많은 일들, 커플앱 사건 때도 그랬죠. 저를 위하는 척 하면서 둘이서만 비밀을 공유하고 저는 철저히 배제되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되게 소중한 아드님과 파혼하겠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사양할게요. 넣어두세요. 제 집에 있는 어머님의 짐은 빼서 보관소에 맡길게요. 물론 후불로요. 앞으로 꼭 딸 같은 며느리 보셔서 엄마 노릇 잘하세요. 그리고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구 남친 어머님 짐을 모두 빼서 이삿짐 보관소에 맡기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삿짐 보관소 번호는 구 남친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돈 3천만 원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구 남친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구 남친 어머니는 계속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보는 눈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어머니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래전 일부터 지금의 일까지 모두 미안하다며 처음부터 너를 속일 생각은 없었고 그저 나는 네가 너무 딸 같고 좋아서 같이 살고 싶었다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여전한 그놈의 딸 같아서라는 말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저는 올라오려는 화를 누르고 차분히 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가 딸 같다고 하시지만 제가 진짜 딸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딸같이 느껴지셨다면 저를 그렇게 속일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머님은 말씀으로만 딸 하시지 단 한 번도 저를 딸로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님 딸이었다면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 당장 그 결혼 물으라고 하셨겠죠? 전곡을 찌르는 제 말에 어머님은 할 말이 없어지셨는지 입을 꾹 다물고 테이블에 놓인 애꿎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더니 그제야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네 나이가 벌써 34인데 우리 아들만한 애를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니? 그만하면 너보다 훨씬 어리고 얼굴도 잘생겼고 회사도 좋은 편인데 너 후회할 일 하는 거야 지금?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저는 그런 말에 화도 나지 않더군요. 그저 그렇지 이게 본성이지.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 걸 보니 많이 급하신가 보다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역정을 내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나가려다가 제 나이를 후려치고 본인 아들을 치켜세운 그 말이 괘씸해서 한마디 덧붙였죠. 아, 어차피 우리 이제 서로 볼 일 없을 테니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드리죠. 댁의 아들은 저보다 훨씬 어리니 앞으로 또 여러 번 연애를 하겠죠. 세상 어떤 모자란 여자가 이런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고 싶어 하겠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뭐 댁이 바뀔 것 같진 않고 구말리 같은 아들 앞길 막으면서 품 안에 끼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 무렵 제가 매수한 빌라 일대가 재건축지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방송되었고 그 여자도 그 뉴스를 봤을 텐데 그 뉴스를 보고 저를 붙잡기 위해 찾아온 것일까요?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비록 저의 꿈 같은 결혼에 대한 로망은 산산조각났지만 저는 좀 더 성장한 것 같고 배운 바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내가 주체이며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임을, 사랑은 어느 한쪽의 희생이 담보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겪은 이런 불행 중 다행인 건 제가 매수한 빌라가 재건축지로 지정되어 집값이 매수 시점보다 2배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스트레스 받는 일의 연속이었던 연애를 정리하고 나니 회사 일에도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승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저의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한 저를 도와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 저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